아, 안녕하십니까.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회계관리 2급 기출문제 특강 국내 최초입니다.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회계관리 2급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완벽히 제가 폭발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따라만 오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무조건 합격.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회계관리 2급 시험은 문제 은행식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은행식 출제. 그러니까 이제 특정 문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출문제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무조건 필수예요. 이거는 필수,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긴 푸는데, 그러면 회차별로 모든 회차별로 기출문제들이 쭉 몇 회, 몇 년도 몇 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회차별로 그걸 다 풀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 은행식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모든 회차의 문제를 다 풀 필요가 없어요. 딱 중복되는 문제 빼버리고 딱딱딱딱 추려보면은 바로 우리 교재 기출문제 특강 이 문제가 모든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그냥 완벽하게 이 기출과 관련된 기출문제는 다 폭발을 시켜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잠깐만 이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의의 특징. 자, 요 정도는 첫 시간이니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자, 우리 강의는 출제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이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핵심 유형 쪽에 가면은 거기다가 친절한 경석시 이런 말도 해놨는데, 하여튼 중복되는 문제 싹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똑같은 문제들은 다 빼버리고 쫙 추렸어요.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자, 요게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인데, 자,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이 강의가 기출문제 특강이에요. 하지만, 지금 써놨죠? 이론 강의를 병행할 거예요. 이론 강의를 병행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계 원리 이론 기본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요. 게임 끝. 게임 오버. 그냥 게임 끝. 자, 이론 강의 동시에 병행하면서 이론 강의 해드리고 기출문제 모든 기출문제 다 풀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끝이에요. 예, 우리 강의의 특징입니다. 회계원리 이론 기본서 보실 필요가 없다. 이론 강의 완벽하게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싹 다 해드릴 겁니다. 이게. 자, 다만 자, 선생님, 저는 인생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회계의 회계란 자체를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회계의 회자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대변 이런 거 몰라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완전 생초짜. 완전 생초짜.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또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이 막 몰려다니시면서 회개하라 막 그래요. 거기서 그런 회개는 들어봤어요. 또 이런 말을 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단 한 번도 회개의 회자도 못 들어보지 못한 완전 생초자인 경우에는, 그런 수험생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월한 어떤 수강을 위해서는 우리 회계원리 이론 기본서 있죠? 그 이론 기본서 진도별로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회계 기초 개념, 재무제표 일반 사항 해가지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비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진도별로 요 진도, 우리 기출문제 특강의 진도에 해당되는 내용, 그 내용이죠. 그 내용, 관련 내용, 회계원리 그 이론 기본서 동시에 갖다 놓고서 회계원리 이론 기본서에 이 해당 그 진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한번 소설 읽듯이 읽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회계원리 이론 기본서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걸로 끝장이다. 다만 완전 생 초짜인 경우에는 진도에 맞게 회계원리 우리 이론 기본서를 진도별로 소설 읽듯이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를 수강하셔라. 그래야 조금 강의가 수월해진다. 그걸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기출문제 특강,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합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강의 기출문제만 싹 섭렵을 해버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시험장 가서 깜짝 놀랍니다. 시험장 가서 문제 40문제 나오죠? 그 40문제 다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깜짝 놀래요, 수험생들이. 어쨌든 그렇게 그 합격하는 데 있어서 포기만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복잡하게 살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이론 기출 한 방에 끝. 한 권으로 끝장입니다. 자, 이 한 권 아주 야무지게 아주 씹어 드십시오. 그러면 게임 끝. 합격. 더 높은 자격증을 향해서 이제 가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금방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특징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자, 우리 이제 강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이 되긴 되는데, 강의 범위 자체는 제가 요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강의의 범위를 갖다가. 자, 먼저 우리 첫 바따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게 빈출 적중 특강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빈출 적중 특강. 그야말로 빈출. 어마무시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 그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를 일단 빈출 적중 특강으로 취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핵심 유형 특강하고 나올 겁니다. 요거 일명 필수 포인트 연습,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빈출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봐야 돼요. 또 나와요. 필수적인 문제, 필수 포인트 문제, 이런 연습 삼아 연습을 해보자 해서 핵심 유형 특강에 다 있습니다. 다 풀어드립니다. 아, 친절한 경석 씨. 다 풀어드립니다. 아주 완벽하게 폭발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교재 최신 유형 특강하고 나올 거예요. 최신 유형 특강. 일명 신유형 문제 기출 뽀개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신유형 기출 뽀개기. 앞서 말씀드렸죠. 모든 회차의 문제를 다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가끔 가다가 신유형 문제가 딱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모든 회차를 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새로 나온 문제만 싹 뽑았어요. 최신 유형 특강. 새로 출제된 신유형의 문제. 최신 유형 특강에 취합을 해가지고 요거만 풀면은 기출문제 다 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빈출적중 핵심 유형, 그 다음 최신 유형 특강, 우리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이외에 우리 교재에 다른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은 요거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가 점검 차원에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뭐 실전 기출 모의고사, 주관초 공개분 뭐 그 문제들이죠. 그냥 자가 점검 차원, 자가 테스트 차원에서 뭐 기출 오답 노트나 뭐 이런 것들 자가 테스트, 자가 점검 차원에서 스스로 확인만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강의가 필요 없어요. 우리 강의는
구성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다 풀어드립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풀고 우리 이제 시험장 딱 갔는데 40문제 나온다 그랬죠? 40문제.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그 40문제가. 믿어주세요. 그 40문제가 지금 풀어드린 여기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완벽하게 폭발을 시키셔야 돼요. 물론 여기 다 있다 그래가지고 뭐 숫자까지 똑같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풀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장 가서 깜짝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자, 이제 빈출 적중 특강. 얘부터 이제 나갈 건데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쓴 부분이 바로 이 빈출 적중 특강이에요. 물론 회계관리 1급 뭐 제가 쓴 모든 책들에 재경관리사 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주 독특한 편집 체계로 가지고 있는데 빈출 적중 특강의 구성 여러분들 교재 이제 보시면은 교재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자, 빈출 적중 특강. 먼저 당연히 빈출 문제가 먼저 제시가 돼요.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고 먼저 빈출 문제, 그 한 페이지의 지금 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빈출 문제를 제가 먼저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길찾기죠. 저는 제가 쓴 모든 책에, 뭐 세무사 회계사 책, 무슨 뭐 관세사 감정평가사 회계학 책, 뭐 IFRS 관리사, 뭐 모든 책이에요. 저는 해설 이렇게 안 해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합니다. 길찾기. 그게 해설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내비게이션이 이제 제시가 되고, 해설이 제시가 되고, 자, 이걸로 끝나느냐? 자, 말씀드렸죠? 이론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핵심 이론이 들어가요. 핵심 이론. 이 핵심 이론은 완벽하게 이제 시작을 할 때 핵심 이론을 먼저 폭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빈출 문제를 풀 거예요. 이걸로 끝나느냐? 자, 관련 기출을 또 제시합니다. 관련 기출이 들어가요. 빈출 문제, 핵심 이론. 여기서 끝내기 아쉽다. 핵심 이론과 관련된 다른 기출 문제. 그럼 선생님, 이 관련 기출 문제는 이건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관련 기출은 이 빈출 문제와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히 섭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제가 말장난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말장난. 이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이 말장난은 실제 기출 문제예요. 실제 기출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했을 때 4번이 틀렸습니다. 그 4번 문구예요. 이 말장난은. 자, 이 말장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제가 언급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언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말장난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건 확인하시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 핵심 이론과 관련돼서 다 뭐 이거 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이걸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작하게 될 빈출 적중 특강의 구성, 이렇게 빈출 문제, 핵심 이론, 관련 기출, 말장난. 그 다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한 페이지에 논제별로 해서 유형별, 논제별로 해서 이제 요게 한 페이지의 구성인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에 들어있는 이 핵심 이론들 있죠. 핵심 이론들을 이제 빈출 적중 특강 다 끝나고 싹 한번 모아보세요. 이론 끝. 실제 시험에서 이 핵심 이론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100% 이 핵심 이론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갈 때 모든 문제 다 섭렵했죠. 그 다음 이 머릿속에는 이 핵심 이론이 딱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면 100점 하고 나오는 거예요. 100점 맞고 나오는 거예요. 100점입니다. 100점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출문제 특강. 자, 구성, 강의 특징 구성을 좀 말씀드렸고. 자, 이제 바로 빈출 적중 특강 회계의 기초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갑니다. 고고싱 합니다. 자, 회계의 기초 개념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핵심 이론 먼저 보죠. 회계의 기초 베이스 나오고 있죠. 자, 회계의 정의. 모든 회계 원리, 회계를 시작할 때 회계가 뭐냐? 이것부터 나와요. 공자왈, 맹자왈 같은 얘기입니다. 자, 회계의 정의 읽어보면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일명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 밑에 있어요. 좀 이따 볼 겁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여 키워드, 유용한 재무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 밑에 있는 이해관계자,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사결정? 자, 밑에 봅니다. 자, 주주하고 나오고 있죠. 이해관계자 첫 번째는. 주주는 왜? 얘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의사결정? 야, 이 회사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나한테 올해 배당금을 얼마나 줄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무제표라고 하는 우리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쭉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푸어코스를 딱 맞춰야 돼요. 이제 뒤에서 배울 거고 그러한 재무제표를 보면서 아, 내가 배당금을 많이 받겠구나. 어떤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투자자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당연하죠. 투자를 했으면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고. 자, 거기 가로 열고 잠재적 투자자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끔 언급돼요. 결국 투자자라는 건 현재 투자한 사람만 얘기한 이해관계자라는 게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 앞으로 내가 투자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놈까지도 다 이해관계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살짝 그 문구 눈팅해 두시고 그 다음 채권자, 어떤 의사결정?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채권자는 뭡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빌려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되나? 이 회사에? 이런 데 이제 의사결정, 관심을 갖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 경영자.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아, 올해 우리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종업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 올해 내가 성과급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회사 꼬라지가 좀 잘 돼가지고 이익을 많이 냈다 하면은 많이 받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자, 거래처 어때요? 이 회사와 거래해도 될까? 내가? 이런 관심을 갖겠죠. 그다음 뭐 정부와 유관기관, 뭐 과세당국, 일반 대중, 기타 등등. 특히 과세당국은 어떻습니까? 과세당국은 뭐 국세청,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세금을 이놈한테 내가 얼마나 뜯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심을 갖겠죠. 하여튼 이렇게 이해관계자, 회계 정보 이용자 그러는데 이런 애들이 이런 의사결정이나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록하여 추적하고 키워드라고 그랬죠.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자,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손익계산서 이익이 일만큼이 났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회계다. 어휴, 공자왈 맹자왈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업 목적상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 이게 바로 회계다. 끝. 자, 그다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이제 비교하는 요 문제, 요게 이제 종종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우리는 재무회계를 할 거고, 우리는 관리회계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영역 자체가, 뭐, 세무회계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어떻게 좀 다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 시험에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무회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관리회계, 일명 원가관리회계 또는 관리회계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가회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관리회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합쳐가지고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 자,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좀 보면은 재무회계는 일단 뭡니까? 물건 띄어다가 마진 붙여서 파는 놈들이에요. 일명
도소매업. 관리회계 영역은 일반적으로 우리 원가 관리회계에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원가라는 이유가 제조업이 대상이에요. 물건을 띄어다가 마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지가 직접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요. 어쨌든 잊어버리시고, 자, 거기 차이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의의를 먼저 보면은 재무회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일명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위에 나오잖아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런 정보를 이제 이해관계자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 경영성과, 요거는 이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 벌었다. 이익이 얼마다. 그럼 어디서 나타날까요? 손익계산서라고 그래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 뒤에서 다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본 변동. 자본이 어떻게 변동이 됐다. 이 변동의 상황. 각 구성 항목별로 해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그런 변동을 보여줍니다. 자본 변동표라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 다음 현금 흐름을 위한 회계다. 현금 흐름.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현금이 얼마가 나갔고. 왜? 한 회사, 한 기업의 현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금이 없으면 부도가 나서 망할 수도 있어요. 일명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유동성 측정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쇠입니다. 현금이에요. 아무리 뭐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많고 하더라도 당장 회사에 현금이 없다. 현금이 안 돌아간다 이러면 회사는 바로 부도나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어온 유입, 현금 유입이 얼마, 현금 유출, 현금이 나간 게 얼마, 이거 보여주는 거, 이걸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는 별도로 이제 재무제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게 이제 재무회계입니다. 하지만 원가관리회계는 말이 좀 어렵죠. 경영계획, 통제, 뭐 성과평가,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 회사의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 회장님은 욕심이 되게 많아요. 욕심이 많으셔서 막 갖가지 사업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IT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나 뭐 해가지고 진출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회장님이 밑에 쫄따구들한테 지시를 내려요. 야, 내가 이 IT 이런 산업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과연 이게 돈이 될 건지, 아니면 괜히 들어갔다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시장 조사를 좀 해봐라. 쫄따구들한테 시킵니다. 그럼 쫄따구들이 열심히 막 시장 조사해요. 그리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를. 그 보고서는 양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회장님, 사장님께서 어때요? 까막눈이 아닌 이상 멋지게 그냥 아래야 하는 걸 엑셀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얼마고 나가는 게 얼마고, 결론 이건 보고서기 때문에 무슨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무슨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딱 작성해가지고 딱 내밉니다. 회장님,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진입하십시오. 하시죠. 그래? 렛츠고. 못 먹어도 고 하고 고고싱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보고 개념입니다. 이 관리회계. 관리라는 게 관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관리. 물론 이제 원가 회계까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관리회계라는 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내부에 사장님이나 회장님 같은 경영진들이 있죠. 경영진한테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관리회계입니다. 얘는 어때요? 얘는 회사의 자산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뭐 해가지고 재무제표라는, 법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한국거래소나 외부에 공시를 해요. 그럼 정보 이용자들이 그걸 딱 보고서 어때요? 아, 잘 나가는 기업이네 이거. 투자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목적에 나오고 있죠? 목적이 뭐다? 외부 보고가 목적입니다. 외부, 증권시장이나 이런 데 재무제표를 통해서 외부에 보고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는 어떻습니까? 이건 보고서라고 그랬죠? 사장님, 회장님한테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건 내부 보고예요. 내부 보고. 위에 있는 사장님, 회장님, 경영진한테 보고하기 위한 목적. 사장님,
IT 산업에 진입하시지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똑같은 얘기 나오죠. 그럼 회계정보 이용자가 누구겠습니까? 투자자나 뭐나 우리 위에서 봤죠. 바로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그다음 얘는 어떻습니까? 내부 이해관계자. 아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내부 이해관계자. 관계자. 됐죠? 아이, 짜증나. 이 쉬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제 강의 이제 태어나서 제 강의, 강경석 세무사 강의 처음 듣는 분이라면 저게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바닥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자, 저는 이제 중요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MVP라고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Most Valuable Player. 뭔 스포츠 경기에서 쓰는 말을 쓰느냐? 그냥 MVP라고 할 겁니다. 시험에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하는 것들은 MVP예요. 자,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시험에 이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 자, 그러다 보니까 목적에 보시면 당연히 외부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도 봤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의사결정 정보 제공이다. 사장님, 회장님, IT 산업에 진출을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의사결정, 내부적인 그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고. 회계정보 이용자, 뭐 투자자 등이고 내부 이해관계자, 뭐 경영자, 회장님, 경영자 등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작성 기준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외부에 공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재무 상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만큼을 벌었고 그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어떤 법적 제재를 받아요. 그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법적 강제력. 기업회계 기준 강제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어때요? 회장님, 사장님에 대한 보고서기 때문에 아무런 양식이 없어요. 그냥 사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장님, 회장님이 까막눈 아니고 한글 모르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멋지게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걸로 작성해서 올리면 된다. 양식의 어떤 한정되는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강제력이 당연히 보다 없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입니다. 얘는 기업회계 기준의 지배를 받고 얘는 기업회계 기준 자체를 몰라요. 그냥 대충 그냥 멋있게 그냥 써서 보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현재 기업회계 기준 잠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기업회계 기준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제가 외부에 그 강의 나가면 항상 욕하는 게 이건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회계 기준이 두 개예요. 뭐 세세하게 쪼개보면 또 있어요. 딴 것도. 근데 그런 건 이제 우리 수준을 넘는 얘기고, 일명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 KIFRS, 일명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다.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 KIFRS는 복잡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나마 간단해요. 우리나라에 현재 일반적으로 호황일 때, 불황일 때가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의 법인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좀 다르지만 35만 개의 법인이 있어요. 35만 개. 그 중에서 상장법인이 한 1,500개 내지 1,7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비상장이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비상장인데 돈 쳐들여가지고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하라고 강제하기엔 좀 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법인에게는 KIFRS를 강제하고 있지만 나머지 35만 개에서 1,500개 상장 빼버린 나머지 대다수 비상장법인이죠. 비상장. 얘네들은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요거 좀 쉬운 거 요거로 처리해라 이렇게 봐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은 현재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만 한 가지 더 사족이긴 하지만은
비상장 기업인데, 저는 비상장 기업이긴 한데, 저 이거 싫어요. 저도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할래요. 이런 사람이 있겠죠? 이걸 자발적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오를 좀 세우려고. 야, 내가 비상장이긴 한데, 나 국제회계 기준 적용해서 재무제표 작성해. 이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씨가 비상장 법인인데 자발적으로 저 KIFRS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이 이렇게 요 모양새로 좀 돼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보고수단, 시점 얘기 나오는데, 다 말씀드렸죠? 보고수단. 얘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기타 등등 뒤에서 볼 겁니다. 이런 게 있고. 얘는 보고수단은 그냥 보고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 보고서. 됐습니까? 자, 요 정도 키워드로 차이점 정도 이렇게 봐 두셔야 됩니다. 나와요, 시험에. 자, 위로 올라갑니다. 빈출 문제. 다음 중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일한 업종의 회사라도 각자 다른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다. 말도 안 돼요. 기업회계 기준은 하나의 회사의 공용어예요. 공용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모든 회사가 작성을 해야 된다. 각자 다른 기준에 의해 작성된다? 말도 안 됩니다. 자, 틀렸고. 그래서 밑에 재무제표 내비게이션 보시면 재무제표는 업종에 관계없이 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어인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다. 그 다음 기업회계 기준이 뭐냐? 기업회계 기준은 상장은 KIFRS 말씀드렸죠? 그 다음 비상장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단 KIFRS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지가 KIFRS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2번. 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한다. 정의에서 받고. 3번. 회사의 회계 이용자란 현재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눈팅 좀 해두라고.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합니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애들도 다 회계 이용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4번. 재무회계는 주로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이해관계자.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관련 기출. 자, 다음 중 회계와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회계는 내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와 벌써 틀렸죠? 내부 보고가 아니라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와 그 다음 외부 보고가 아니라 내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회계로 구분된다. 자, 1번이 바로 답입니다. 그 다음 2번.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당연한 말이고. 3번. 기업이 산출한 회계 정보를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뭐가 이용된다? 재무제표가 이용된다. 전달 수단. 그 다음 4번.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무제표 일반사항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재무제표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재무회계 영역에서의 뭐다? 재무제표는 전달 수단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 경영성과와 동기간 말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회계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각종의 보고서로서 회계 정보의 전달 수단이다. 당연한 얘기고. 자, 재무제표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류 MVP인데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개 딱 짝대기 긋고 MVP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 영어를 안 쓰려고 여러분들 어려워하실까봐 그냥 말씀드릴게요. KIFRS 그러는데 이거는 국제회계 기준이 있죠. 국제회계 기준은 우리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렇게 말해요. Standards. 국제 재무 보고 표준 이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국제 회계 기준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원래는 국제 재무 보고 표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K를 왜 붙였을까요? 코리안.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이다 이런 말이고. 자, 우리 재무 상태표를 우리가 FP라고 그래요. FP.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은연중에 FP 그럼 저 세무사님이 재무 상태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물론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 손익계산서 이 두 개. 손익계산서 뭐 자세히 뒤에서 볼 건데, 자 이제 IS 이렇게 씁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럼 모르셔도 되고 IS 그건 세무사님이 IS라고 쓴 거 보니까 손익계산서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얘 차이인데 자 MVP 야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러분 아마 시험장 가서 그 시험지 딱 받았을 때 아마 1번 문제가 이걸 거예요. 이겁니다. 요 차이 비교하는 거. 요거. 자, 먼저 재무상태표는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일정 시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정태적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하여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비교하는 말 나올 때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자, 다시 풀어서 얘기하죠.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암기하고 있어도 좋아요. 이거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재무 상태라는 건 자산이 얼마지? 부채가 얼마지?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정 시점이겠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일정 시점은 요놈은 보고 기간 말이라고 하는데 12월 31일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 즉 12월 31일 시점, 그때의 부채가 얼마, 자산이 얼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 얘기고 정태적 보고서다. 정태적. 우리 자꾸 영어 쓰는데. 회계 이론적으로 하지 말자. 정태적. 그러니까 멈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래요? 일정 시점. 딱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태적 이렇게 말합니다. 정태적. 그다음 손익계산서. 자, 요거는 일정 기간 이런 말을 써요. 일정 기간. 경영 성과. 그다음 동태적 이런 말을 써요. 동태적. 먹는 동태탕. 동태가 아니라 동태. 플로우라고 하는데 동태,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정태,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고 물이 고여서 머물러 있다. 동태는 물이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오죠? 일정 기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일정 시점 12월 31일 날 돈 번 게 그게 답니까? 그게 아니죠. 손익계산서는 이익이 얼마냐 이걸 측정을 하는 건데 그 이익은 어떤 개념이 될까요? 야, 1월 1일부터 네가 장사를 해서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즉 일정 기간 동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태, 플로우 개념, 유동적, 움직이는 개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태적 보고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경영성과 이건 뭘까요? 이익이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인데 그 이익을 보여주는 동태적 보고서다. 그래서 이러 갖다가 말을 막 바꿔요. 말장난을 막 칩니다. 이 조선말 말장난치기 정말 좋죠. 이걸 갖다가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상태 이렇게 나와요. 틀리죠? 이거 뭐예요?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구별을 하라 이런 뜻이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다 이렇게 나와요. 틀리죠?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 봤고, 그 다음 밑에 이제 현금 흐름표 보시면 현금 흐름표 뒤에서 또 별도로 봅니다. 현금 흐름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죠. 현금이 유입이 얼마고 현금이 유출이 얼마고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 회사를 바라볼 때 항상 이익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현금이 많아야 돼요. 현금이. 일명 이 현금을 우리가 유동성 이렇게 말해요. 유식한 말로. 유동성. 또는 자금 동원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자금 동원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려면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수 재무제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본 변동표 나오고 있죠. 일정 기간의 자본의 크기와 변동 내역을 자본 구성 요소별로 표시하는 보고서다. 하여튼 자본에 관한 건 그냥 변동 내역을 얘가 기초에 얼마가 돼 있다가 기말에 가서 얼마가 됐다. 가운데 이런 변동이 생겼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막 세세하게 구성 요소별로 다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자본 변동표는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물론 현금 흐름표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 특성, 현금 흐름표가 이런 거구나.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그런 거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야부리. 또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야부리 제가 그럼 또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데 서술형 문제, 서술형 이런 거 말장난 이런 거 제가 야부리라고 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주석이 나오고 있죠. MVP. 왜 MVP냐면 재무제표에 이 주석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주석. 자, 재무제표가 있으면은 재무제표가 쭉 있어요. 어떤 항목들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항목에 어떤 자산이나 어떤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FS를 재무제표라고 영어로 앞으로 쓰겠습니다. 재무제표 FS. 자, 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자산이 100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주석이라는 건 번호를 매겨요. 1번 이렇게 해가지고 매겨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별지라고 해요. 별지. 다른 종이다. 말 더럽게 어렵죠. 조선말이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한자가 많아서. 별지. 별도의 종이에다가 1번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적어요. 별지에다가. 이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 이 주석은 뭐다? 이것도 뭐다? 재무제표다. 이런 뜻이에요. MVP. 중요합니다. 그 다음 비교할 게 뭐냐면 주기라는 게 있어요. 주기.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순이익. 당기순이익 얼마 이렇게 있는데 당기순이익 밑에다가 우리 빈출적중 특강의 맨 마지막 시간에 가면 주당 순이익에 대한 얘기를 배울 겁니다. 여기다 가로를 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명 EPS라고 하는데 주당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 총액은 이만큼이고 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버리면 한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데 주당 순이익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로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된 사항의 밑에다가 괄호를 치고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기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이 주기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재무제표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주기를 재무제표로 보지는 않아요. 별도로 별지에 표시한 얘는 주석, 얘는 재무제표로 보지만 재무제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 주기는 재무제표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읽어보기나 하죠. 자, 주석.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시하고서 별지에다 넣는 거예요. 자, 주의해 보세요. 재무제표가 아닌 게 나오고 있죠. 자, 위에 있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그 다음에 밑에 재무제표가 아닌 게 나오고 있죠. 얘를 짬뽕시켜서 문제가 나옵니다. 요게 MVP.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런 문제, 다음 중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현금흐름표, 2번 자본변동표, 3번 주석, 4번 아무거나 하나 뭐 있을까? 시선표. 거기 제조원가 명세서 우리 제조업에서
원가관리회계 분야인데 모르셔도 되고 제조원가 명세서나 총계정원장 우리 뒤에서 볼 겁니다. 시산표 우리 결산 뒤에서 볼 거예요. 이익영업처분계산서 뭐 주기까지 해가지고 아닌 것들이죠. 이 아닌 게 하나 아무거나 하나 끼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 틀면 보다 맞출 문제 없습니다. 맨 땅에 헤딩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자, 됐습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은 회계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요 얘기는 앞에서 했고 2번 회계정보 이용자는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현금 이익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우리 현금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고 그 다음 3번 뭐 주주는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를 통하여 쭉 뭐 나오고 있죠. 이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 얘기 요거는 또 뒤에 자본 쪽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뒤에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다 보고 나서 앞에 다시 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뒤에 있는 내용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다 그러더니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건. 그 다음 4번 기업이 산출한 회계 정보를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재무제표가 이용된다.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밑에 관련 기출 재무제표의 제공 정보 관련해서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보고 양식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종류와 각각의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연결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제표의 각각별 성격 틀린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나와요. 주는 거예요 이건. 1, 2, 3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읽어보시고 위에서 다 봤으니까 4번 보세요. 자본 변동표. 자본의 변동,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일정 기간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의 배분에 대해 표시한다. 현금의 배분에 대해 표시한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말인데 그냥 말을 출제자가 만든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말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곤란할 줄 아셔야 된다. 물론 이런 거는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비교해서 간단하게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비교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뭐 계산이나 이런 건 뒤에서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 핵심 이론 보시면 재무상태표 정의 관련된 얘기는 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일정 시점 보고기한만 12월 31일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요거를 표시하는 뭐 정태적 보고서. 그 다음 밑에 정의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정 기간 경영성과 수익과 비용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입니다. 얘를 표시하는 동태적 보고서 끝.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 등식과 손익계산서 등식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볼 건 요거예요. FP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분계도 하고 뭐 다 이제 이루어지죠. 여기는 차변이라고 그래요. 차변. 선생님, 그게 왜 차변입니까? 그리고 누가 이걸 구분했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합니까? 저도 몰라요. 회계 이론서, 재미난 회계 여행 뭐 이런 것들 도서관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로마 시대부터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변, 대변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회계 기록을 딱 하다 보니까 모든 회계 거래를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돈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딱 기록이 이제 완벽하게 되더라. 이제 그때부터 발전돼가지고 이제 복식부기 뭐 해가지고 발전해 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시험과 관련이 없고 이 차변 쪽에 이제 계상되는 게 바로 자산, 재무상태표, 양식 자체가 그다음 이 대변 쪽엔 두 개로 하나는 부채, 하나는 자본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부채는 뭐다? 부채는 빌린 돈이에요. 은행에서 빌린 돈. 자본은 뭐다? 내 돈 이런 뜻이에요. 주식 발행했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돈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이쪽 대변 쪽 요거는 자금 조달과 관련돼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로. 자,
자, 쓸데없는 얘기,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제가 쓰레기다 이런 말도 할 겁니다. 쓰레기다 그럼 버리세요. 머리에서 지워 버리십시오. 듣고.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그다음 자산은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등식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상태표 등식이에요. 자산은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 우리 교재를 봅니다. 부채를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죠. 이 부채를 다 용어를 아셔야 돼요. 타인 자본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 여기 자본 요거 내 돈 요거 주식 발행해서 돈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이죠. 요걸 자기 자본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좋다 이거예요. 다른 말도 있어요. 요건 아셔야 됩니다. 이 자본을 우리가 순자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본인데 왜 자산 얘기가 나오지? 순이라는 건 뭘까요? 뭔가를 퉁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은 별도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산은 내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건물 100원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자산. 부채. 은행에서 내가 1억을 빌렸어요. 그럼 1억 하고 이렇게 측정이 돼요. 하지만 이 자본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우리가 자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뺐다, 퉁쳤다. 그래서 자본을 순자산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앞으로 문제나 어떤 그 내용에서 순자산 이런 말이 나오면 자본이구나.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한 자본이구나. 됐습니까?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핵심 이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 기록과 관련된 거 분계를 하고 하는 건 뭐 뒤에서 볼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딱 보세요. 샤프한 분들 뭔가 떠올라야 돼요. 차변의 모든 합계를 그 합계 금액은 결국 뭐다? 대변 합계 금액과 일치하는구나. 다시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자산은 차변 쪽이고 부채 자본은 대변 쪽이에요. 따라서 차변 항목의 모든 합계는 대변 항목의 모든 합계와 항상 일치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말장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맨 밑에 요건 건드려 드릴게요. 자, 맨 밑에 말장난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차변 합계 금액과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틀렸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게 문구로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등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에요. 자, 뒤에 다 볼 거고. 자, 다만 이제 비용이 더 크다.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 당연한 얘기고. 자, 위에 문제. 다음 중 가에서 라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주는 문제예요. 자, 재무상태표는 그냥 답이 뭡니까? 2번이었죠? 2번.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달성한 경영성과 또는 영업성과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됐죠? 주는 문제. 그 다음 밑에 관련 기출. 자, 강대리는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유사한 두 개의 업체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강대리는 업체의 부채 비율 등 기업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때 가장 필요한 재무제표는 이 부채 비율, 이 재무 비율에 대한 얘기는 우리 끝자락에 나옵니다. 끝자락에 다 나와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얘예요. 요걸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요. 요거. 자본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이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일명 안전성이라고 하는데, 안전성. 부채 비율은 뭐다? 당연히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는 우리 분자에 있는 부채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게 작다. 그 얘기는 일명 은행에서 빌린 돈이 적다 이런 뜻이에요. 은행에 빌린 돈이 적어야 당연히 회사는 안전한 겁니다. 은행에 빌린 돈이 많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 부채 비율, 이 재무 비율 얘기는 이제 뒤에서 다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부채 비율 등 기업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때 가장 필요한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답이 뭡니까? 재무상태표. 부채 비율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우리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자본, 자본분의 부채, 요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뭐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지겨운 얘기도 있을 거고, 야부리 문제, 뭐 계산형 문제 쭉쭉 나올 텐데,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기 이제 두드려 가시면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